이런 좋은 프로그램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아주 깊고 심오하고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제가 건축과 출신이에요. 그래서 건축이 대체로 이렇게 외관이라든지 이 물리적인 것을 많이 다루는 학문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예술을 또 다루는 곳이다라고 또 자부를 합니다만 그렇게 깊은 그러한 사상을 가진 그러한 분야는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대학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저는 원래 또 건축사, 역사를 가르치는 게 전공인, 가르치긴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건축 계획하고 설계하는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아주 깊은 그런 불교의 그 내용을 기대 안 하셔도 되고, 다만 제가 의상대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많은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의상대사와 오늘의 주제는 의상대사를 좀 더 알자 하는 것과 그 다음은 이제 의상대사를 대표로 하는 건축물이 바로 부석사의 무량수전이다라는 것이죠. 이 무량수전은 아마 우리나라 사람이면 아마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무량수전을 가르치면서 제가 어떻게 하죠? 이거구나. 넘어가야 되겠죠? 제가 넘어가는 거를 넘어가요? 어디 눌러요? 요걸요.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무튼 시작하겠습니다. 제 의상대사를 제가 접하게 된 것은 무량수전을 가르치면서 무량수전을 만드신 분이 바로 의상대사시더라. 창건하신 분이. 근데 제가 건축을 저는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보고 싶어 했습니다. 우선은 시간, 인간, 시간, 공간이다. 대체로 뭐 건축물에 대한 물리적인 것에 대해서 많이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 이 건축물을 만드신 분이 만든 사람이 사람이다. 이 건축물이 인간이 만들었으니 그 인간에 대해서 한번 탐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했고, 또 그 건축물은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건축은 시대의 산물입니다. 그 시대에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시대의 산물이니까 그 사회의 시간, 그 사회의 어떤 여러 가지 그 정치적인 또 종교적인 이러한 그 내용이 함축되어 있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느꼈고, 또 그런 것들이 공간으로 이제 실현됐다 이렇게 생각한 것을 건축이다. 그래서 삼박자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건축을 좀 더 잘 알릴 수 있지 않겠는가 하고 저는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제가 호기심을 가지고 일단은 그 의상대사를 들어가게 됐는데, 저 밑에 유불서는 아마 우리나라에서의 가장 말하자면 우리 동양 사상의 기본이 유불선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 중에 이제 유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현세 철학이니까 이 현세에 대한 거를 잘 이렇게 대변해주고 있고, 불교는 이게 내세 철학, 우리가 어디서 왔고 또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약간 좀 종잡을 수 없는 그러한 분야가 아닌가. 그러나 아주 깊은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그다음 선은 이제 도교 아니겠습니까? 이 도교는 이게 신체 단련을 중심으로 해서 세속을 초월하고 이런 세 가지의 그 사상이 우리 동양 사상의 뿌리가 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저는 이 세 개의 사상이 다 필요하다. 정신적인 세계도 필요하고 현실도 필요하고 또 육체적인 그런 것도 필요하다. 이 세 가지가 잘 어울렸을 때 비로소 좀 멋있는 인간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이제 불교를 대표로 하는 의상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상대사의 이 얼굴은 의상대사 그 무량수전의
그 위에 가면 조사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석사의 부석사를 창건하신 의상대사를 모신 이 소상입니다. 진흙으로 만든 소상. 이 소상이라고 하면 부처님들은 진흙으로 만들고 또한 금동불, 그래서 금동으로 만드는 부처님이 계시고 또 목조불이 계시죠. 그 다음에 석상으로 만든 그런 여러분들이 계신데 그 중에 이 소상으로 만든 건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한 번 더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 무량수전의 본尊불이 바로 소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의상대사가 언제 태어났느냐? 의상대사에 대한 그 기록을 제가 찾아보니 크게 5가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의상전교, 부석본비, 송고승전, 백화도량 발원문이 있고 석안암전 이렇게 5가지로 크게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요 앞에 의상전교하고 부석본비, 송고승전 요 3가지가 가장 기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뒤에 거는 거의 그거를 이제 답습해서 이제 쓴 것 같고요. 근데 아쉽게도 의상전교와 부석본비는 지금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삼국유사에 이러한 것들이 자세하게 어느 정도 이렇게 기록이 남아있어서 그 기록을 보고 의상전교라는 책이 있었구나. 그리고 부석본비가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는데 의상전교 책은 뭐 아직 발견되지 않았고 부석본비는 근데 부석이라는 것이 의상대사의 그 호니까 의상대사를 위한 그 비석을 세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비석이 지금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발견되고 있지 않아서 제 생각에는 아마 언젠가는 발견되지 않을까. 이 돌멩이이기 때문에 아마 발견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안에 내용을 정리한 거고요. 송고승전은 송나라에서 당시에 고려가 이제 송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때 우리 한반도의 고승들을 또 함께 이렇게 소개를 한 그 책이 있습니다. 이 송고승전은 현재도 전래되고 있죠. 이 송고승전에서 나온 이야기를 중심으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출생, 가족, 그 다음에 출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당나라로 이제 입당을 하게 됩니다. 이제 유학을 떠나게 되는데 1차와 2차에 걸쳐서 이제 시도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다시 귀국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귀국을 후에 부석사를 창건하게 되는 그리고 입적을 하시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몇 가지 좀 이렇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좀 내용물을 찾아보니 조금 와전된 것도 있고 해서 그걸 한번 정리를 해본 거를 여러분께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출생에 대한 건데 출생은 여기 오른쪽에 이제 원문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더 이제 정리를 해보면 출생 연도가 부석본비의 625년, 해동고승전의 625년. 요 625년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625년 이제 저희들이 요건 맞는 거로 하고, 그 다음에 가족 관계인데, 이 내용에 보면, 옛 자료에 보면, 아버지가 한신이고, 성은 김씨다. 송고승전은 계림부 사람인데 박씨다. 이렇게 나와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학자들이 위에 의상전교로 해서 김씨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백화도랑은 김씨입니다만, 아무튼 김씨냐 박씨냐에 대해서는 김씨로 아마 저희가 아마 정리가 된 것 같고요. 근데 그 후에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다 보니까 이 소설 의상대사라는 것이 있고 소설 법성계라는 책이 있어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더니 거기에 의상대사에 대한 부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고, 뭐 지증왕의 5대손이다. 모친이 계시고 또 여동생이 있다. 이런 그 가족 관계에 대한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아마 후에 그 작가분이 아마 가상으로 만드신 것 같아요.
진실은 진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 옛 기록에 따지면에 의하면 성은 김씨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한신이다 이 정도만 알려진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름에 대해서는 뭐 한자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삼수변에 상자를 쓰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출가를 하게 되는데 의상대사께서 출가에 대해서도 의상 전교는 29살에 653년에 출가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근데 부석본비에 의하면 초세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초세가 도대체 언제냐라는 건데 학자들이 대부분 15에서 19살 그 사이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정확히는 얘기를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애매한 부분인데 왜 애매하냐면 그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송고승전에서는 성장 후다. 그러니까 더 알 수가 없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의상전교에서는 653년에 황복사에서 아무튼 이제 출가를 하게 되는 공식적인 출가를 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이 황복사지는 지금 경주에 지금 탑은 3층 석탑이 잘 남아 있습니다. 계속해서 출가를 한 다음에 1차 입당을 하게 되는데 1차 입당은 뭐 우리나라에 아주 잘 알려져 있는 건 설화입니다. 원효와 함께 고구려를 통해서 입당한 기록인데 의상정교에서는 아무튼 황복사에서 출가한 뒤에 뭐 원효와 함께 요동반도로 떠났다. 다만 실패하게 되죠. 부석본비도 마찬가지로 원효와 함께 가다가 고구려에서 실패를 하게 됐다. 이런 말씀을 이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의상대사는 625년생이고 원효대사는 617년생입니다. 그래서 연배가 8살 정도 차이가 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원효와 의상을 항상 이렇게 하나의 세트로 이렇게 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대부분 원효대사를 먼저 쓰는 경우가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인기는 아마 원효대사께서 더 많으신 것 같아요. 의상대사보다. 근데 아무튼 의상과 원효가 초창기에는 매우 콤비로 잘 다니셨다. 그리고 기록에도 같이 다닌 것이 많이 남아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 후에 어떻게 그 연결을 의상과 원효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뭐 말씀을 조금 나오겠습니다만 일본에도 의상과 원효 이후 이 시대 말고 한 170년 후에 일본에는 그 사이조 구우가이라는 아주 고승이 계신데 그분도 아주 연배도 비슷한 거기는 7살 차이입니다만 연배도 비슷하게 나고 서로 간에 그러한 관계도 매우 깊은 그러한 그 많은 기록들이 남아 있고 또 거기에 관련된 그 건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원효 의상과 일본의 그 사이조와 구우가이의 그런 관계는 매우 유사한데 그런 점에서 좀 같이 공부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제가 왜 그런 일본 거를 왜 얘기하냐면 일본은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일본 불교는 백제에서 넘어갔고 많은 사찰들을 다 백제에서 지원을 해서 지은 건물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본의 초기에 불교 사찰 건축물은 뭐 백제 거다라고 얘기를 해도 뭐 거의 틀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예전에 그 삼국시대 통일신라 시대 때의 그 목조 건축물을 보고 싶으면 일본에 가서 보면은 그런 대로 잘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행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계속해서 이제 송고승전은 이 고승전의 그 스님들이 이제 역사에 대해서 쓴 거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게 써 있는데 그 자세한 게 이제 설화로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알려진 것처럼 송고승전의 1차 입당에 원효대사와 함께 당주 경제라는 게 이제 당나라와의 경계선이죠. 그곳에서
이제 당나라로 가려 하다가 이제 비를 만나가지고 이제 어떤 가까운 흙방에서 은신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 흙방에서 자는데 거기서 귀신을 보게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송고승전은 귀신을 봤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귀신을 보고 마음이 혼란했는데 혼란한 마음이 깨 보니까 야, 혼란한 마음이 매우 중요하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원효대사께서는 그냥 돌아가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 그림이 바로 이제 그 귀신을 봤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 귀신을 봤다는 그 이야기 송고승전에 나오는 이야기를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사파로 그림으로 남긴 기록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일인데요. 우리는 이제 귀신을 봤다기보다는 해골물을 먹은 걸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해골물 사건으로 우리 한국에서는 잘 알려져 있는데 그것은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모든 역사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각색이 되는 것 같아요. 각색을 더 드라마틱하게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이제 이 해골물은 임간록이라는 1107년에 북송의 이제 스님께서 해골물로 바꿨어요, 그거를. 그래서 그 해골물 사건이 있고 또 종경록에서는 시체 썩은 물로 돼 있고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 귀신을 본 거하고 해골물과 시체 썩은 물 이 세 가지를 그 중에 해골물이 좀 멋있다, 재밌다 해서 해골물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서부터 원효대사께서 해골물을 마신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 오리지널은 이렇게 귀신을 본 거죠. 근데 이 그림을 누가 그렸는가 하면 묘에 고벤이라는 일본 스님이 계십니다. 1173년에서 1232년입니까? 이분이 화엄 연기 기회권이라는 책에다가 이 송고승전의 그 설화 내용을 그림으로 남기셨어요. 근데 그 남긴 것이 일본의 그 교토에 가면 도산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그 절에 지금도 이제 보존되어 있죠. 그래서 그 화엄종이 의상대사가 당나라로 가서 화엄종을 배워서 가지고 왔습니다만 그 후에 의상대사의 제자 심상 스님이 일본에 전달했을 때 전달하고 나서 그 후에 한참 후죠. 후에 그 일본 스님께서 그 의상대사와 원효대사를 사모했기 때문에 거기에 송고승전에 나오는 이 내용을 그림으로 남겼습니다. 그 남긴 곳에 이것뿐만 아니라 그 의상대사가 이제 선묘라는 이제 아가씨를 만나고 또 선묘가 용으로 변하고 이러한 설화들을 다 이렇게 그림으로 남긴 게 아주 매우 재미있어서 오늘 그걸 좀 소개해 드릴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이제 1차로 실패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2차로 다시 한번 이제 가게 됩니다. 2차로 가게 되는데 이때는 의상대사는 혼자 가고 원효대사는 이제 안 가신 거게 되는데 저희들은 보통 의상대사는 당나라로 유학을 갔고 원효대사는 안 간 걸로 돼 있지만 최근의 연구로는 원효대사도 갔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한 기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원효대사도 가지 않았을까? 가서 많은 선진 문화를 배워왔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그런 저술을 남기지 않으셨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고, 그건 좀 더 이제 연구해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2차 입당에 그래서 이제 이건 송고승전에 나오는 얘기니까 의상정도는 아무튼 사신의 배를 타고 양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양주는 그 지금으로 지금도 양주가 있죠. 양주가 있는데 상하이가 있습니다. 상하이가 그 양자강의 제일 하류인데 그 상하이는 예전에는 그 어촌이기 때문에 특별히 큰 도시가 아니었어요. 발달하지 못했죠. 그래서 그 강으로 약간 쭉 한 50km 정도 들어가면 그 양주라는 큰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가
이 남쪽에서는 제일 큰 도시예요. 그리고 실제로 가보니까 아주 살기가 좋은 곳입니다. 일단 상하이 그 동네가 조금만 옆으로 가면 이제 소주, 광주 뭐 이런 곳입니다. 그래서 일단 날씨가 사람 살기에 제일 적합한 것 같아요. 날씨가 따뜻하고 겨울이 없습니다. 이게 이 겨울이 없는 나라가 제가 살아보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겨울을 좋아하시면 겨울 있는 나라로 잠깐 갔다 오면 될 것 같고, 겨울이 이게 영하로 떨어지면서 사람을 아주 힘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게 목숨까지 이렇게 담보로 막 잡히니까 힘들고, 또 건축도 마찬가지로 이 겨울이 심한 나라는 건축이 잘 발달을 못해요. 이게 난방을 열심히 해야 되고 벽도 두꺼워야 되고. 예를 들어서 모스크바에 가면은 정말로 이렇게 멋있는 건물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거기는 영하 20, 30도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 외관의 그 재료들이 얼어버려요, 이게. 한 20, 30도에, 영하 20, 30도에 얼고, 또 여름에 또 엄청 또 더워요. 그러면 더웠다, 추웠다는 게 심해서 여간한 재료들이 이렇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깔끔한 외관을 만들기가 어려워요. 어쩔 수 없죠. 그래서 북쪽 지방은 건축 문화가 이렇게 나오기가 어렵지 않나? 뭐 건축 문화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화가 나오기가 좀 어려운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 남쪽에 사는 것이 제일 좋은데, 그럼 어느 남쪽이 제일 좋으냐? 그거에 대해서는 서양의 학자들이 북이 27도인가 뭐 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경주, 일본은 교토, 나라, 경주, 중국으로 가면 서안, 이게 이제 한 라인이 되는데, 이 라인이 추운 곳과 더운 곳을 이어주는 경계가 된다고 하죠. 그래서 그 경계에서 무역도 생기고 해서 거기서 큰 도시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그런 거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배를 타고 양주로 내려갔습니다. 양주는 저 밑에 있는 겁니다. 양주로 갔다 하고, 부석본비는 그냥 당나라로 갔다. 송고승전은 또 달리 얘기해가지고 등주로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등주. 이 등주가 지금은 복내, 그래서 뻥라의 산동반도 위에 약간 톡 튀어나온 부분이에요. 거기가 뻥내인데, 뻥라이라고 지금 그러죠. 복내에서 도착해서 일가 신가에서 이제 있었다 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송고승전의 이야기가 또 드라마틱하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에서는 또 이 드라마틱을 또 이제 좀 많이 알리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처음에 이제 2차에 제가 어디서 떠났을까 하는 건데, 그 떠난 거에 대해서는 당나라의 경계, 남양반도라고 했습니다. 이 남양반도가 바로 이 화성이 있는 부분이에요. 이 화성. 근데 이 화성에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당나라로 떠나야 되는데, 당나라로 떠나려면 아무래도 항구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그 커다란 항구가 잘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좀 더 찾으면 있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아무튼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요곳에 당항성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당항성. 당나라 성이죠. 그러니까 당나라와 매우 관련이 깊은 곳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신흥사가 있고 수도사가 있고 이런 곳이 말하자면 그 처음에 그 의상대사가 귀신을 만난 곳이다. 원효대사와 함께 그런 설화가 있는 곳이라고 하는 곳이 서로 주장하는 곳이죠. 이 각자 자기네 이 동네에서 이제 말하자면 그런 설화가 있었다라고 서로 주장을 하지만 어디냐 하는 건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아무튼 여기서 이 동네에서 이 지역에서 당나라로 떠났는데, 제가 이제 다른 역사책을 들여다 보니까 이 덕물도라는 게 이 덕적도를 얘기합니다. 덕적도고, 지금 요 당항성 여기 바로 여기가 제부도입니다. 제부도가 이 서울하고 이제 엄청 가까워요. 이제 거의 이제 육지나 마찬가지죠. 근데 그런데 이 덕물도라는 곳은 소종방이 이 660년에 그 백제를 침공하러 올 때, 다음 페이지가 나올까? 대부분 이제
예전에는 배를 타고 이제 다니는데 예전에는 해안선을 타고 이제 배들이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제 황해를 다이렉트로 이제 이걸 건너오는 경우가 있나 봐요. 그런 뱃길이 있지만 그 뱃길은 너무 험하기 때문에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위험하니까. 그런데 이쪽에 산동반도에서 뱃길을 이렇게 돌아오지 않고 한꺼번에 와서 이 동물도를 통해 가지고 밑으로 내려가서 기벌폰가 뭐 그쪽 내려가 가지고 부여를 침입했다. 해서 백제 사람들이 전혀 그거를 예측을 하지 못한 것이죠. 근데 그런 길이 하나 있습니다. 있고. 그래서 이 덕물도라는 곳이 이 당나라하고는 매우 관련이 깊은 곳이다라는 걸 제가 이제 알게 됐고, 또 실제로 또 요 앞에 또 풍도라는 게 있어요. 청일전쟁 때 일본 군대랑 청나라랑 전투를 벌린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매우 역사적으로 당나라와 매우 관련이 있는 곳인데, 제가 이 마산포라는 곳이 바로 여기인데, 이 곳이 이모군란 때 188이죠. 이모군란 때 대원군이 말하자면 이제 실패를 해서 청나라로 이제 환송돼가는 때 이 마산포에서 환송이 됐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여기가 바로 청나라의 관계가 되는 그러한 이 항구구나. 그래서 한번 제가 찾아가 봤더니 지금은 다 이렇게 다 이제 땅이 다 됐어요. 이제 거긴 간척이 돼서 다 땅으로 뒤엎어놔서 그런 항구는 보이지 않습니다만, 아무튼 옛날에 여기가 마산포였다라는 무슨 비석 같은 거는 남아 있긴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기서 떠나지 않으셨을까라는 그냥 생각을 해본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당항성에 올라가서 당항성에 올라가서 마산포 여기 바라본 거하고, 지금 당항성은 이제 이렇게 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나라 당나라 때 요 항로들은 여기가 이제 뻥라이 등주라는 데죠. 이 등주가 지금 요 밑배 여기가 바로 청도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청도를 많이 아시는 곳인데, 여기가 등주인데, 이 등주가 왜 유명하냐면 한사군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올 때 한사군이 이제 군대를 집결해 가지고 쳐들어오기 시작한 데가 바로 이 등주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군사의 엄청난 요충지죠. 그러니까 이 요충지에서 그 한사군이 108년이니까 BC 2000년 넘게 오랫동안 아무튼 군사기지로서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뭐 군사기지지만 또 여러 가지 또 상인들의 그러한 곳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 해안선을 따라서 움직이는 게 일반적인데, 그 당시에도 이렇게 황해도로 가는 이 길과 옆으로 남양반도로 와가지고 밑으로 내려가고 위로 올라가고 하는 요 길이 있었다 하는 게, 중국의 산동반도에 가보니까 이런 박물관에 이런 지도가 있어서 제가 한번 이렇게 카피를 한 것이죠. 그래서 7세기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돌아왔다. 그런 거를 그래서 이제 요 길이 대단히 이제 어려운 길이지만, 소정방이 이 길을 타고 돌아온 거라고 이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 길은 진짜, 그 당시에는 아무튼 바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니까 쉬운 일은 아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옛날 사람들은 바람은 신이 움직인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신이. 왜냐하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거든요. 보이지도 않는데 갑자기 바람이 싹 불다가 어느 날 싹 없어진다고 이게. 그래서 신이 움직이는 게 바람이다. 그리하여 신풍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가미까제 일본 애들이 많이 써먹는 건데, 바람은 신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신을 움직이는 게 바람이니까 이 바람을 제일 잘 움직이는 것이 바로 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한테 점도 치게 하고 막 그러는데, 이제 지금 생각하면 뭐 그럴 리가 없다라는 생각하지만, 아무튼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람은 아주 독특한 그 매력을 가진 곳이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요건 한번 찾아봤어요. 이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 등주,
이 등주에서 여기서 이쪽으로 밑으로 내려오는 건 쉽습니다. 근데 그 아까 의상 정교에서 얘기한 것처럼 여기서 북쪽 이렇게 올라가는 건 매우 힘들다 그래요. 왜냐? 너무 힘들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기 그림에 요쪽쯤에서 이 황하강이 이제 하류가 나오는데 황하에 많은 물이 이제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이 황하의 수량이 한강의 20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수량이 쫙 내려오는데, 내려오면 이 위에는 지금 막혀 있고 밑에가 터 있잖아요, 황해가. 그리하여 대부분의 본래의 주류가, 조류들은 이 가운데는 남쪽으로 쫙 내려가고 있대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건 매우 힘든 일이죠. 그래서 여기서 그 배를 타면 당연히 산 위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게. 저절로. 가고 돌아올 때는 위에서 올라오는 게 훨씬 유리하게 되겠죠. 이제 그런 황해 해류의 특성이 있다 하는 것을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이제 제가 의상대사께서 중국에 가셨는데 어떻게 가셨을까? 뭐 등주로 가든 양주로 가든 좋은데 그 다음에 이제 장안으로 가셨다는데 어떻게 갔냐는 거에 대한 아무런 그 다음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고 있는 가운데 제가 일본에서 책방에서 가만히 쓱 보니까 이 엔닌이라는 스님이 계세요. 이분이 당나라에 이제 유학을 가신 분인데 838에서 847년 한 170년 정도 후죠. 그 후에 이제 유학을 가셔서 9년 동안 그 지내오신 거를 일기를 쓰신 게 있습니다. 그 일기를 쓰신 그 기록이 아주 일본에서 매우 유명한 책이죠. 그러니까 입당 순례 행기가 그 제가 책 이름도 이거를 좀 보고 좀 따라 했습니다만은 그 엔닌이 9년 동안 갔다 온 이 말하자면 기록이 있으니 그 사람들이 이 기록을 이제 정리를 또 연구들을 열심히 했더라고요. 열심히 해서 이렇게 도표를 만들어 줬어요. 이렇게 일본 사람들이 도표를 만들어 놔서 이 사람은 여기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양주로 와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는 또 당나라가 또 이게 불교를 또 이게 억압하는 그런 또 무창의 난이라든지 뭐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시기를 보냅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셨습니다. 왔다 갔다 하셨지만 이분이 산동반도도 가시고 오대산도 가시고 크게는 그 다음에 장안에 계시다가 다시 또 양주로 왔다가 다시 등주로 와서 여기서 청해진을 들려서 아무튼 돌아왔다라는 그런 아주 거의 정확한 그런 기록이 있어서 제가 이걸 보고 이게 의상대사는 한 170년 전에 갔다 오신 분이니까 의상대사는 아마 제 생각에는 양주로 갔을 거다. 661년에 양주로 도착하시고 그 다음에 장안으로 가서 공부를 하시고 668년에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학위를 받으신 거죠. 이제 스승님한테 오케이를 받으신 건데 이거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계를 받은 거하고 약간 다르더라고요. 이게 계 받은 거는 계 받은 거고 아무튼 공부는 공부예요. 그래서 공부를 해서 아무튼 논문도 쓰셔가지고 그 논문이 통과가 됐습니다. 통과가 된 그 다음에 668년에 이제 통과가 됐는데 그 지엄 그 스님께서 지도교수가 되시는 스님이 지엄 스님인데 그 스님이 668년에 돌아가세요 또. 받자마자 한 2, 3개월 후에 돌아가시더라고요. 그 돌아가시고 나서 668년에 계를 받고 졸업을 하고 돌아가시고 671년에 이제 신라로 돌아가는 그래서 3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그 3년 동안 의상대사는 뭘 하셨을까라는 거죠.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3년 동안에 뭐 가만히 계셨을 리는 없다.
근데 뭘 어디 가셨을까 생각하니 중국은 말이죠. 중국은 불교의 성지가 오대산입니다. 불교를 아시는 분은 당연히 오대산을 가셔야 돼요. 오대산이 중국 불교의 성지가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거기 가면 5개의 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오대산. 그거를 보고 자장율사가 아마 우리나라에 와서 오대산을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그 모양을 많이 보고 온 거죠. 그래서 저는 오대산에 갔다 오셨을 거다. 또한 다음에 나오겠습니다만 그때 이제 동기동창이 있었는데 이게 현수법장입니다. 현수법장이 의상대사와 동기동창이지만 의상대사보다는 19살 아래였어요. 19살 아래면 뭐 자식 같은 존재이지만 아무튼 동기동창입니다. 그래서 그 현수법장이 의상대사가 귀국을 한 후에도 서신을 나눈 기록이 있습니다. 그 현수법장이 아까 다음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이 지엄 스님이 화엄정이 2대 교주인데 현수법장이 3대 교주가 돼요. 그러면서 실제로는 당나라에서 측천무의 비호를 받아서 이제 큰 세력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화엄정이 이제 큰 발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현수법장이 실제로는 화엄정을 이제 크게 만드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다 틀리지 않다. 그런데 그 현수법장이 바로 현수법장과 의상대사가 교분이 매우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아마 장안에 오대산에 갔다 와서 그 다음에 이제 등주로 해서 돌아왔는데 이 등주에서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이 선묘 설화가 송고성전에 나오는 선묘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좀 혼돈을 갖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의상정교는 654년에 출가했다 그러고 부속본비는 초세 출가했다 이렇게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세는 19살까지만 해도 이게 초세 출가한다면 1차 입당 연도가 650년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654년에 출가한 거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이거 좀 이상하다. 야, 1차 입당 650년에 하다 실패는 했지만 그래서 이 654년을 다 쓰지를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좀 더 자료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게 1차 이게 출가라는 것이 이 사도승과 관도승이라는 게 있다라는 것을 일본 책에서 봤습니다. 일본 책에 보니 일본 책에 얘네들이 사도승하고 관도승을 나눠서 사도승은 이제 개인적으로 스님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국가로부터 이렇게 인정을 받은 게 아니죠. 그래서 두 가지가 있더라.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아마도 의상대사는 요때 출가한 거는 진짜 황복사에서 정식으로 계를 받은 거다라고 생각하고 부속본부에서 나온 초세 출가는 개인적으로 받은 거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받고 그 다음에 650년에 갔다가 실패하고 654년에 다시 정식으로 받고 다시 661년에 이제 입당을 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마 좀 스무스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관도승, 사도승에 관련한 것은 신라 시대 때 특히 이 원효하고 의상은 항상 같이 다녔던 것 같아요. 실제로 초창기에는. 근데 후반기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황룡사에서 원효한테 누구에게 삭발하였는가라고 자장율사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랬더니 원효가 군대에 있다가 스스로 불가에 가서 자수로 삭발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자장이 좀 제대로 해라. 이렇게 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이제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승인이 된 거죠. 근데 요 당시에 그 의상과 원효는 항상 같이 다녔으니까 뭐 의상도 그런 범준에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중국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지도 교수님이 지엄 스님인데 지엄 스님이 법장한테 아까 현수법장 그 의상대사의 동기생
한테 법장은 왜 아직도 구조계를 변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또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거하고 기회받는 거는 조금 다르다라는 거를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지엄한테 화엄을 배우고 난 후에 670년에 태원사에서 출가를 하게 됩니다. 태원사가 어딘가 제가 좀 찾아보니까 장안에도 태원사가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오대산에도 또 있더라고요, 이게. 뭐 한 군데만 있을 이유는 없겠죠. 뭐 그런. 그래서 아무튼 그러니까 그래서 이 670년에 태원사에서 출가할 때 의상대사가 당연히 가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육조 해능이 있습니다. 육조 해능이 좀 아시다시피 불교를 조금 또 공부하면 또 이제 육조 해능을 또 버릴 수가 없는 그런 게 됩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석가모니하고 너무 멀어지는 거예요. 이 동양의 중국 불교가 서역에서 돌아오면서 뭐 서역에서부터 바뀌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인도의 고유한 그 오리지널 불교가 들어오지 않고 들어오면서 이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바뀌어서 뭐랄까 그거를 이제 선종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선종이라는 게 교종과 선종으로 바뀌는 거 아시겠습니다. 교종은 부처님의 말씀을 경전으로 만들어서 그 경전을 이제 이해하고 외우고 뭐 그럼으로 해가지고 해탈의 경지로 가보자 하는 것이고 선종은 야 그거 필요 없다 많이 해보니까 오랫동안 이 교종의 그 경전 사업이 중국이 이제 명제 때 들어오니까 BC, AD 그 사이에 딱 들어와가지고 한 400년 동안 이제 400~500년을 이 경전 번역 사업에 엄청나게 이제 힘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힘을 기울이고 경전을 번역하고 막 그래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이 경전을 이렇게 많이 알아도 이게 해탈하는 거랑 약간 다르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알고 있다고 해탈한다고 약간 다르죠. 그리고 또 실제로 불교라는 게 이게 불교가 발전하려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정부의 지원이 없이 발전을 못합니다. 이게 실제로. 지원을 해줘야만이 거기서 뭐 먹을 것도 많고 집도 멋있게 짓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게 똘똘한 인간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똘똘한 인간들이 모이면 바로 거기서 훌륭한 분이 나오기가 쉽죠. 그래서 국가의 이 보호를 받지 않고 국가의 정부의 반대를 한다. 그런 거는 옛날에는 생각을 할 수 없었던 것이죠. 정부에 반대했다 그러면 이미 없어지니까 실제로. 그래서 매우 친정부로 이제 가게 됩니다. 친정부로 가게 되니까 스님들이 친정부가 돼서 황제 여기 이제 중국이니까 황제한테 이렇게 잘하고 하면 이런 모습이 이렇게 해탈의 모습하고는 약간 다르지 않겠어요? 그런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야 그거 아닌 것 같은데 하는 그러한 이 시대의 그러한 정신이 막 나올 때 비로소 선종인 이 달마대사가 등장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달마대사에 대해서는 뭐 아시다시피 이게 실존 인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학자들이 더 많습니다, 실제로. 그러나 아무튼 그러한 시대 정신이 나와서 달마대사의 6번째 어디 갔나? 6조 해능이 6번째 그러니까 이제 계를 받으신 분이 해능인데 이분서부터 이제 중국 불교가 선종의 이제 스타트를 하게 되는데 이 선종의 스타트가 선종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불임문자, 자 글자 필요 없다 이거 아니겠어요? 글자는 필요 없고 내 마음 속에 있는 나의 부처의 마음을 찾아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 필요 없다. 나를 찾아라. 내 속에 부처님이 계시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그다음에 저도 이제 그다음이 어려운 거긴 하지만 아무튼 그런 새로운 이제 학설을 이제 만들어내는데 그것을 육조 해능이 이제 중국에서 이제 진짜 스타트를 해서 육조 해능의 제자 정도 되는 그런 분들한테 신라의 고승들이 가서 배우고 와서
신라 때 이제 처음으로 이제 선종이 이제 우리 한반도에 정착을 하게 돼서 그 선종이 소위 말하는 고려 때 아주 정착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정착을 해서 구산 선문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제 9가지의 선문을 딱 일으켜서 그게 우리 한국 불교의 이제 뿌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 불교의 뿌리는 바로 저는 육조 해능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조계종에서는 육조 해능을 그렇게 많이 이렇게 하시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물어봐도 잘 얘기를 안 해주셔서 잘 모르는데 아무튼 그 육조 해능이 중국 불교를 아무튼 크게 개혁을 시킨 분이신데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바로 요 시기가 육조 해능이 24살인가 5살 때 661년에 계를 딱 받게 돼요. 이렇게 의상대사가 작 가신 그 해하고 비슷한 해가 됩니다. 그래서 의상대사께서 물론 화엄종을 공부하셨지만 아마 이 선종에 대해서도 듣지 않으셨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튼 육조 해능도 처음에는 깨달았지만 깨닫고 나서 정식으로 출가하신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훌륭하신 분들은 대부분 출가를 나중에 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아무튼 8세기 초에 이미 사도승과 관도승이 존재한다라는 기록이 잘 남아있고, 공해 역시 사도승을 통해서 또 그 다음에 관도승이 됐다는 이 공해가 우리는 잘 모릅니다만은 일본에서는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우리로 얘기하면 원효 스님 같은 분이신 것 같아요. 구가이라서. 이 부분의 발자취에 대해서 연구도 많이 돼 있고, 또 최근에는 그 순례하는 그러한 코스도 많고, 아무튼 일본 사람들은 재밌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출가,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출가의 기록을, 초세 출가를 15에서 19살 사이에 했다가, 아무튼 소요 입도 이런 게 이제 많이 돌아다녔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여러 가지 돌아다녔다 해서, 그 다음에 654년에 황복사에 진짜로 출가를 했다라는 그 새로운 안을 625년에 출생해서 사도승 19세, 그 다음에 1차 입당 650, 2차 입당 650, 황복사에서 출가하고 661년에 아무튼 2차 입당했다 하는 게 제가 이제 주장한 것인데, 뭐 주장으로 끝났습니다. 그냥 진짜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거 처음에 했을 때, 야 이거 대단한 발견을 했다. 야 그런데 이게 아무리 저로서는 대단한 발견이지만 이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전달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아주 실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제 할 일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알 수가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이분이 이제 화엄종을 선택을 해서 이제 가셨는데, 1차 입당할 때 현장한테 유식학을 배우자고 한 것이 자장유사의 그 말씀이시거든요. 자장유사가 제가 이제 공부 좀 해보면 다 아시다시피 자장유사가 제일 막강한 권력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것 같은데 저 같은 사람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동여왕과 잘 돼가지고 황룡사 구층탑도 만들고 막 그러신 막강한 힘을 가지신 분이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말하자면 이제 의상과 원효한테 여기 현장이 645년에 저기 인도에서 아주 진짜를 가지고 왔다. 그걸 공부하러 가라고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자 해서 했는데 실패하고, 근데 두 번째 갈 때는 현장한테 안 가고 갑자기 지상사로 가버렸어요. 근데 이 자장유사의 기록을 보면 오대산에도 가서 문수보살을 칭견하시고 또 종남산에도 오래 계셨어요. 그래서 종남산은 이 장안의 남쪽에 있는 산입니다. 큰 산맥 같은 산이에요. 그래서 중국은 이 장안 이 밑에 있는 종남산 밑에가 이제 남쪽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위를 북쪽이라고 그러고, 이 종남산에 특히 이 도사들이 많이 삽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신앙심이, 불교 사찰도 많고 도사들도 많고. 근데 그런 이게 정신적인 이러한 어떤 장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곳에 갔으니까 뭐 아무 추천 없이 가시지는 않았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자장육사께서 이 종남산의 지상사의 지엄 스님을 이제 추천하셨겠죠. 그래서 그렇지 않을까요? 혼자 갔다가 말이 안 된다고. 그래서 이제 가셔서 화엄종을 이제 선택했는데, 이것은 아마 교종을 선택하신 것이죠, 교종.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한편으로는 이제 선종이 또 거기서 또 유행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 그러나 그 당나라 때는 현장이 제일 막강했기 때문에 이 현장 스님의 이 그 번역 사업에 많은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라 승들도 많이 참여하고, 일본 스님도 많이 참여하고, 외국 스님도 중국 스님들이, 그래서 현장이 그 당시엔 메이저였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지상사로 이제 자장률사를 통해서 갔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또 자장률사 하면 자장률사가 돌아가신 곳인데, 정암사에서 그 설화를 보면 자장률사께서는 그렇게 편안하게 돌아가시지도 않으셨더라고요. 객사하십니다. 그죠? 그게 이제 제가 보니까 이 스님들이 도를 막 닦고 해야 되는데, 이 정권하고 너무 같이 붙어 있으면 아무래도 이제 구설수가 많이 나게 되죠. 이렇게. 그러다 보니 그렇게 편안하게는 못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나 또 나라의 일에 참여를 안 하긴 또 뭐하고, 뭐 그런 아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 일에 너무 많이 참여하면 나중에 이렇게 별로 이렇게 좋은 결과가 안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당 후에 이제 지상서로 가게 되는데, 제가 아무튼 여기서 이제 의상 전교에서는 양주로 갔다. 여기는 송고승장은 등주로 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곧 갔나 봐요. 오자마자 이제 곧 가신긴 했는데, 제가 그래서 중국 지도를 이렇게 보니 모든 길은 로마로처럼 중국 당나라가 또 가장 중국에서 번성한 시기였습니다. 당나라는 또 이렇게 종교의 자유를 두었거든요. 이렇게 서구에 대해서 다 이렇게 오픈을 많이 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게 오픈을 많이 하고 개방을 많이 하면 나라가 발전하는 것 같아요. 좋은 의미인지 나쁜 의미인지 모르나 아무튼 발전을 하다 보니까, 이 발전을 많이 하게 되면 엄청나게 또 부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나라의 불교야말로 엄청 부패했던 모습이에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불교가 발전하니까 또 불교가 엄청나게 부패하더라고요. 그래도 뭐 나라가 오래되니까 망하겠죠. 우리나라도 고려가 불교를 너무 오래 하니까 결국은 부패해서 망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망한 그 틈을 타서 이제 유교가 들어와서 500년 동안 유교가 이제 지배를 하게 되니, 저희들 이 머릿속엔 유교 DNA가 훨씬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여기 와가지고 여기가 양주 아니겠습니까? 양주에 가서 이렇게 가는 길, 막 크게 한 9가지인가 뭐 이렇게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양주길하고 여기 등주길하고 그다음에 영주, 이 말하자면 지금의 북경, 요 세 길이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길인 것 같아요. 지엄을 만났습니다. 이 지엄 스님을 만났는데, 지엄 스님은 거기에 대한 기록을 보면 또 의상정교에 올 줄 알았다. 그대가 올 줄 알았다 하고 또 이제 꿈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옛날 이 시대 때는 꿈으로 해서 전달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꿈에 지엄 스님이 뭐 아무튼 큰 나무가 해동해서 왔는데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당신이 올 줄 알았다. 어서 들어와라. 해서 이제 공부를 열심히 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꿈 얘기를 하다 보니까 현장 스님은 오래 계셨어요. 629년에 출발해가지고 645년에 귀국했으니까 몇 년이? 17년, 18년? 오래 계셨습니다. 이렇게. 근데 그분이 이제
계현 법사를 만났는데 이분도 현장을 보더니 내가 꿈에 봤다 하는 거예요. 꿈으로 옛날에 다 꿈. 그다음 해와 그다음 공예 스님이 이 공예 스님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무튼 일본에서는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은 좀 오래 안 계셨어요. 2년 계셨던데 그 장안에 가면 이 청룡사라고 있습니다. 청룡사에 해과 스님을 만나게 됩니다. 해과 스님이 이제 전수를 하게 되는데 이 해과 스님도 놓을 줄 알았다. 꿈에 다 꿈으로 전달하는. 그게 이제 그 당시에는 유행인가 봐요. 전 특별한 방법이 없으니까 만들어낸 얘기겠죠, 그죠? 그러나 아무튼 꿈이 그런데 아주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저도 꿈을 이게 아주 또 이제 매력이 있잖아요. 꿈이 이제 이제 좋은 꿈을 꾸면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 기록이 제법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화엄종을 공부하러 가셨더니 화엄종의 역사를 보니까 뭐 도안 스님부터 쭉 있다가 이대 지엄 스님이시죠. 그 다음에 현수법상 이 두 분이 이제 현수법상이 이제 699년에 화엄종을 개창하신 분이니까 그 전 거는 이제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한 거고 이제 국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측천무의 승인을 받아서 했으니까 이제 좀 세력이 엄청 커진 거죠. 근데 그 이후에는 좀 하다가 5조 이후에는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없어진 거죠, 이제. 왜냐하면 뭐 세상에 이제 측천무가 돌아가시면 또 이제 비호를 덜 받게 된다. 대체로 중국은 유교, 불교, 도교가 항상 이렇게 싸우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불교가 힘이 세지면 도교와 유교가 힘을 합쳐서 유교를 공격한다, 이게. 그게 또 서로 이제 자기 좀 잘 먹고 잘 살자 하는 의미겠죠.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런 거를 이제 황제들이 좋아했죠. 황제들이 그걸 틈을 타가지고 그 불교의 많은 재산들을 몰수할 수 있으니까 아주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걔네들이 한대로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나라가 작아서 그렇게 가끔 하진 못하더라고요. 그런 거는. 네, 그랬고, 그래서 선종의 이걸 봤어요. 선종이 이게 보리, 달마대사로부터 이제 육조해능인데 이 육조해능이 바로, 의상대사가 계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급조를 하나 했습니다. 급조를 딱 해서, 이쪽은 선종의 움직임이 이렇게 있죠. 여기는 이제 화엄종인데 의상대사는 이때 태어나셔가지고 625년에 661년에 가셔서 671년에 이제 돌아오시니까 요 사이에 9년, 이 9년인데 10년이군요. 10년 동안 여기 계신 건데 요때 선종은 바로 해능이 661년에 그때 계를 받게 돼요. 계가 아니라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래서 육조 해능이 되는 거죠. 661년이더라고요. 물론 확실하진 않지만 이제 경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61년에 계는 아니고 깨달음의 전수를 받고 반대파들이 무서워서 그 당시에 막 죽이고 막 그랬나 봐요. 그래서 반대파에 이게 북선종과 남선종이 있지 않습니까? 북선종은 이제 신수라는 분이 이제 도노가 아니다. 뭐죠? 점수. 그러니까 천천히 수행을 쭉 해가지고 이제 수행을 오래 해서 해탈을 하는 거고, 이제 육조 해능은 도노 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해탈하는 거지. 근데 그게 둘이 딱 붙었는데 스승인 흥인인가요? 흥인 스님이 이 육조 해능한테 딱 지정한 거죠. 하니까 그쪽 반대파에서 죽이려 하니까 너 도망가라 해서 이제 도망간 다음에 이제 계를 받고 뭐 그랬다고 그래요.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그 해능이 661년에 계를 받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근데 그 당시엔 또 이제 이 핸드폰이 없으니까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이 전체적인 움직임이 있지 않았을까. 제 생각에는 나중에 의상대사께서 돌아오신 다음에 초창기에는 조금 이렇게 국사에도 참여하고 막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만 그 후에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부속사에서 이제 오랜 생활을 하시고 거기서 이제 입적하시는 그런, 그래서 이 선종의 영향을 받으셨긴 했을 것 같다는 생각, 하지만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잠시 쉬겠습니다. 10분.